멋진 산호초 속에서 스쿠버 다이빙 같은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까요? 영양염류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칭후플라고톤의 종조성 자체의 변화가 발생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생태계 변동을 연구하고 있는 윤석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바다의 실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기후변화에 따라 해양 생태계가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언론 매체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 사실인데요. 우리 바다가 점점 아열대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 동해안에서 아열대의 대표적인 어종인 참치들이 많이 어획된다라는 보고도 있었고요. 만타가울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아열대성 생물이 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아열대성 생물들이 출현하면서 우리 바다가 아열대화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앞으로 우리 바다가 점점 아열대화돼서 신비롭고 경이로운 여러 아열대 생물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동남아시아나 다른 아열대역에서 봤던 것처럼 멋진 산호초 속에서 스쿠버 다이빙 같은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까요? 답변부터 드리자면, 우리가 아열대 해역에서 즐길 수 있는 정도의 경이로운 생물을 관찰하거나 산호초가 우거진 지역에서 스노클링을 하는 그러한 상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 바다가 아열대화된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바다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지난 60년 동안 우리 바다의 표층 수온은 1.59도 정도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전 세계 평균의 2배를 상회하는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바다가 이렇게 빠르게 뜨거워지는 원인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한반도가 위치한 북반구의 32도에서 42도 사이의 제한적인 그런 범위 내에서 한반도는 북쪽의 아한대로부터 온대, 아열대까지 세 개의 기후대가 좁은 범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역에서 나타나는 해양 생태계 변화를 이해할 때 좀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우리 해역은 기본적으로 온대 해역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계절에 따른 해양 환경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라는 부분들을 그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해양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양의 수직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우선 해양은 표면 혼합층, 수온 약층, 심층 정도로 물리적인 구조가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서 표면 혼합층의 경우에는 계절에 따라 수온의 변화가 크게 발생을 하고 햇볕이 투과하는 그런 층이 되겠습니다. 표층에서 바람이나 해류 등에 의해서 수계 내에 혼합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죠. 그런데 반해서 우리 해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심 200m 정도 이하의 심층에서는 수온 2도 이하의 굉장히 낮은 수온이 연중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층과 심층 사이에 큰 밀도 차이가 계절에 따라 발생을 하고, 그런 밀도 차이가 수온 약층이라고 불리우는 물리적 구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해역의 생태계를 설명하는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생물상의 구조적인 특성이 될 텐데요. 지구 생태계를 구성하는 육상 생태계나 해양 생태계 모두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서 얻어진 유기물을 바탕으로 자연적인 생태계가 유지되고 그 생산성이 보존되게 됩니다. 육상에서는 풀이나 나무와 같은 식물들에 의한 광합성으로 생태계가 유지되고 보존되는 데 비해서
바다에서는 식물 플랑크톤이라고 하는 단세포입니다. 굉장히 작은 그 식물들에 의해서 광합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섭식하는 또 다른 상위 영양 단계의 생물이 동물성 플랑크톤인데 그들 역시도 굉장히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 사람들이 바다에 나가서 눈으로 직접 관측하기는 어려운 그런 생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의해서 거대한 바다 생태계가 유지되고 생산성이 관리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수온의 변화가 1차적으로 플랑크톤 군집의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키고 전체 해양 생태계의 구조 그리고 생산력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주목해야 하는 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해양 생태계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식물 플랑크톤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다의 식물 플랑크톤은 그 크기가 대체로 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박테리아 크기 정도부터 시작되는 남조류에서부터 크기가 큰 것은 100마이크로 이하, 즉 0.1mm 이하 정도의 작은 그런 단세포 생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해양에서 이러한 식물 플랑크톤의 광합성으로 차지하는 유기물 생산의 비중은 전 세계 해양 유기물 생산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그러한 양적인 중요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해양에서 산소를 만들어내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그런 물질 순환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지요. 식물 플랑크톤의 광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기물은 먹이연쇄를 거쳐서 해양 생태계의 구조를 결정하고 그 생산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다 보니까 기초 생산 혹은 1차 생산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온대 해역에서 식물 플랑크톤의 기초 생산은 계절에 따라서 크게 변화합니다. 겨울철 수온이 낮은 상황에서 저층과 표층 사이에 밀도차가 적다 보면 저층에서 다량의 영양 염류가 표층으로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온이 낮고 일사량이 적다 보니까 식물 플랑크톤의 기초 생산은 높은 상황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수온이 점차 상승하면서 높은 수온과 충분한 일사량을 바탕으로 겨울철에 공급된 영양염에 기반하여 봄철에 식물 플랑크톤 대증식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후 여름철 수온이 더욱더 상승하여 표층과 심층 사이의 밀도 차이가 커지면서 심층에서 올라오는 영양염의 공급이 저하되는 시점부터 식물 플랑크톤의 기초 생산은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고 그 후 다시 이제 수온이 하강하는 가을철에 저층과 표층 사이의 혼합이 증가하면서 영양염이 표층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높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식물 플랑크톤의 두 번째 계절적인 대증식 현상이 발생하는 그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해역에서 나타나는 식물 플랑크톤의 기초 생산량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저희가 2018년부터 작년까지 동서남해 그리고 제주도 남쪽의 동중국해에서 측정된 1차 생산량의 평균값들을 살펴보면 1년 동안 1제곱미터당 탄소량 기준으로 약 120g 정도의 유기물이 식물 플랑크톤으로부터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반적인 생체량 기준으로다가 전환을 했을 때 약 2억 4천만 톤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해역으로는 동해, 서해, 남해, 동중국해 순으로 생산력이 높은 해역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열대화로 표층 수온이 점차 상승하면서 몇 가지 불편한 사실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표층 수온이 상승을 지속하면서 표층과 심층 사이의 밀도 차이가 점차 크게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심층에서 공급되어야 하는 영양염류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표층 수온 상승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그 속도에 있어서 표층 수온의 상승 속도가 우리나라 주변에 상당히 빠른 것처럼 표층으로 공급되어지는 영양염의 농도 또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해역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결과론적으로
식물 플랑크톤의 일체 생산을 감소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주변역에서 측정된 기초 생산과 비교했을 때 해역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약 40에서 50% 정도의 기초 생산 감소가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식물 플랑크톤의 종조성 자체의 변화가 발생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식물 플랑크톤을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 중에서 크기가 20 마이크로미터 이상 되는 비교적 크기가 큰 규조류들도 있고, 반대로 크기가 1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박테리아 크기 정도밖에 안 되는 초미세 플랑크톤인 남조류들도 같이 같은 공간에 서식을 합니다. 그런데 영양염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해역에서는 크기가 비교적 큰 규조류들이 상대적으로 우점합니다. 반대로 영양염 농도가 점점 떨어지면 작은 크기의 남조류 같은 초미세 플랑크톤의 점유율이 높아지게 되는데, 그러한 현상이 우리 해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현상은 지난 20년 동안 저희가 관측한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초미세 플랑크톤이라고 불리우는 2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크기의 식물 플랑크톤의 점유율이 15% 이상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이 들지요. 사람들 눈으로는 절대 이제 관찰할 수가 없는 그러한 작은 식물 플랑크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 생산력은 기본적으로 먹이 연쇄를 따라서 상위 영양 단계로 에너지가 전달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도 식물 플랑크톤의 기초 생산은 먹이망에서 최상위 단계에 있는 어류의 생산성과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통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어장에서 형성되어지는 먹이 연쇄는 식물 플랑크톤, 동물 플랑크톤, 소형 어류로 굉장히 단순한 먹이 연쇄가 구성됩니다. 식물 플랑크톤의 경우에는 비교적 크기가 큰 20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규조류라는 식물 플랑크톤들이 우점을 하게 되고, 동물 플랑크톤에 있어서도 비교적 크기가 큰 약 1mm에서 5mm 정도 되는 작은 갑각류, 그 중에서 요각류라고 불리우는 동물 플랑크톤이 우점을 합니다. 그러면 어류의 치어나 혹은 소형 어류가 이 동물 플랑크톤을 바로 잡아먹으면서 먹이 연쇄가 단조롭지만 빠르게 형성되는 그러한 것이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 마이크로 이하의 초미세 플랑크톤이 식물 플랑크톤으로 우점할 경우 전통적으로 요각류라고 하는 중형 동물 플랑크톤이 이들을 섭식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작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이용할 수 있는 또 다른 포식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전통적인 식물 플랑크톤과 동물 플랑크톤 사이에 또 다른 먹이 연쇄를 구성하게 됩니다. 작은 크기의 편모축류 그리고 선모축류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식물 플랑크톤에서 생산되어진 기초 생산의 에너지가 상위 단계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쪽의 저차 영양 단계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상위 영양 단계로 전달되어질 때 전달률을 생태적 전이 효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양에서 생태적 전이 효율은 일반적으로 10에서 20% 정도의 범위를 갖게 되는데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식물 플랑크톤의 경우 1차 생산에서 100이라는 에너지가 만들어졌다면 두 번째 영양 단계인 동물 플랑크톤으로는 그 중에서 10 정도만 전달이 되고 그 상위 단계 어류로는 1 정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식물 플랑크톤과 동물 플랑크톤의 전통적인 먹이사슬 사이에 새로운 먹이사슬이 존재하게 되면 각 단계를 건널 때마다 90%의 손실이 발생하다 보니까 최종 단계인 어류나 대형 포유류로 전달되어지는 그런 에너지원은 굉장히 크게 떨어지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사이즈의 식물 플랑크톤이 우점하는 상태에서 먹이 연쇄가 복잡할 경우 식물 플랑크톤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상위 단계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장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의 어류 생산성을 담보해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바다 연근해에서 생산되어지는 어업 생산성의 변화를 보시면 1980년대 약 150만 톤 정도 수준으로 가장 높은 생산성을 보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는 90만 톤, 80만 톤 내외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물론 어업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다양합니다. 남획이라는 가장 큰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서식처 훼손이라든지 어장 자체의 면적 축소 같은 그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어업 생산성을 감소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해양 생태계의 근본적인 변화, 해양 생태계 내에서 기초 생산의 감소, 식물플랑크톤의 조성 변화와 같은 근본적인 변화도 어업 생산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 우리 바다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하나 더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난 60년 동안 수산업과 양식업이 가장 발달했다는 남해의 연근해의 수온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겨울과 여름철의 수온 변화를 살펴본 결과 겨울철, 여름철 공히 수온은 증가합니다. 하지만 여름철 수온의 수온 상승률이 겨울보다 8배 정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앞으로 향후 여름철의 수온은 지속적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과 더불어 우리나라가 계절적으로 수온의 변화 폭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과연 발생할 수 있을까요? 우리 바다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은 대체로 온대성 해양 생물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온대성 해양 생물의 특징이라면 서식 수온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수온에 대한 내성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대략 한 5도에서 25도, 26도 정도까지 넓은 부분의 수온에서 서식이 가능한 그러한 생물들입니다. 하지만 이들도 여름철 자신의 한계 수온을 넘어선 28도, 30도 정도의 고수온에 노출되었을 때 서식이 힘든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열대성 생물의 유입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유입된 아열대성 생물이 우리 바다에 정착하고 확산할 수 있을까요? 여름철 수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아열대 생물의 유입에 유리한 조건을 지시하는 건 맞습니다만 겨울철에는 그대로 그 낮은 수온이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겨울철 낮은 수온을 아열대 생물이 버텨내면서 생활사를 이어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바다의 생태계가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기존에 살고 있던 온대 생물은 감소하고 유입되고 있는 아열대 생물의 정착은 늦어집니다. 그 사이에 공간들이 만들어지죠. 그 공간을 파고드는 것이 바로 해파리와 적조생물입니다. 우리 바다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해파리는 두 종류입니다. 보름달 물해파리라고 불리우는 종과 노무라 이끼 해파리라고 불리우는 종이 쉽게 관찰이 되는데요. 이 두 종 모두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 해역에서 출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보름달 물해파리의 경우 1990년대 후반 시화호 주변 해역에서 최초 대량 발생한 이후 지금은 전국 어느 연안을 가더라도 쉽게 관찰이 가능하죠. 약독성이기 때문에 해수욕장의 쏘임 사고가 크게 나타나진 않습니다만 올해 남해의 일부 내만 해역에서 100m 곱하기 100m, 즉 1헥타에 20만 개가 넘는 해파리가 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내만 해역 전체가 해파리로 뒤덮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노무라 이끼 해파리의 경우에도 역시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로 대량 유입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부터 매년 유입되는 양의 양적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고 해수욕장의 쏘임 사고를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종이 노무라 이끼 해파리입니다. 이처럼 해파리들이 다량 유입되었을 때 해수욕장의 쏘임 사고를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생태학적으로는 해파리들이 가지는 높은 포식압으로 인해서 기존의 어류가 이용해야 할 먹이 생물의 그 자원들을 해파리가 그대로 이용하면서 전통적인 해양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이 교란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한 교란 생물로서 해파리가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우리 해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산업적으로는 많은 이제 언론 매체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요. 해파리가 증가하면서 어획량이 감소했다. 그리고 해파리가 들어오면서 어구가 손실되고, 그리고 해파리랑 물고기랑 같이 뒤섞여 있으면서 물고기의 신선도를 저감시켜서 경제성을 하락시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해파리를 골라내는 과정에서 작업 시간도 길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어업인들의 쏘임 사고는 기본이 될 수 있겠고요. 이뿐이 아닙니다. 실제로 연안에서 해파리가 대량 발생했을 때 연안 지역에 건설되어 있는 많은 발전소들이 냉각수를 취수하기 위한 취수구가 해파리에서 막혀가지고 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되는 그러한 사태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특히 올해 아열대성 해파리 중에 대표적이다라고 알려진 푸른 우산관 해파리가 제주도를 거쳐서 남해안과 동해안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푸른 우산관 해파리가 우리나라의 남해안, 동해안까지 확산된 사례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맹독을 가지고 있는 작은 불회관 해파리 같은 그런 아열대성 해파리들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유입되면서 여름철 피서객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열대성 해파리의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또 다른 유해생물로 적조생물을 들 수 있습니다. 적조생물 역시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 남해안에서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이 와편모 조류의 일종인 코클로디뇽입니다. 코클로디뇽 적조는 1995년 처음으로 남해안에서 대량 발생한 이후 2020년대까지 연도에 따른 차이는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누적 피해액이 한 1,400억 정도의 피해액을 보여준 그런 유해생물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코클로디뇽 자체도 온대성의 특성을 가지다 보니까 이 종 자체가 28도 이상의 고소에 노출되었을 때 성장률이 둔화되는 그런 특성을 보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2020년 이후에는 그 적조 현상 자체가 좀 감소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새로운 적조 생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코클로디뇽의 경우에는 대량 발생을 하였을 때 어류의 아가미를 막아서 산소 교환을 어렵게 해서 폐사를 시키는 그러한 기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체내에 독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생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유입되고 있는 많은 적조 원인 생물은 체내에 독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들에 의해서 먹이망의 상위 단계에 있는 폐류나 어류들이 독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독화된 폐류나 어류를 섭취한 사람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러한 생물들이 제주도를 거쳐서 남해, 동해까지 확산되는 그러한 상황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처럼 그 기후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해양 생태계의 다양한 반응은 우리에게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많은 부분이 위기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싱호플랑크톤의 기초 생산력 감소라든지 해양 먹이망에서의 먹이 연수의 증가, 그리고 유해 해양 생물의 증가와 같은 그러한 부정적인 요인들은 앞으로는 불가피한 상황일 것이고 해양 생태계에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의무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해양 생태계와 수산자원 관리에 있어서 경험 위주의 관리 정책만으로는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해양 생태계의 변화에 적응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극단적 환경에 적응하는 해양 생태계 반응 정도를 체계적으로 진단,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정확도 높은 미래 예측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동서남해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생태계 변화를 이해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들의 이러한 작은 노력에 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